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기호 15번 정통민주당에서 저희 당의 사회복지 분야, 특히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과 앞으로의 실현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푸르름이 시작되는 생명의 계절 이 봄에 이 귀한 시간에 우리 기호 15번 정통민주당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환경을 만들어주신 위키트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방송을 늘 애청해 주시는 네티즌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또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현재 정통민주당의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사회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본 선거에 비례대표 4번 후보로 출마한 최미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함께 저희 정통민주당의 장애인 정책에 관한 그 비전과 그 이야기를 나눌 함께 온 동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규호 저희 정통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이시면서 장애인 위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정통민주당의 거기 장애인 위원장이면서 최고위원이면서 비례대표 5번 임규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로는 눈에 뵈는 게 없는 남자, 세상에서 제일 센 남자입니다. 저희 당의 장애인 정책 분야를 맡고 계시는 의장님이시고요. 시각 장애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 당연한 거겠죠. 그죠? 2012년 장애인 총선연대 상임 집행위원으로 계시는 원종필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남자 원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박수 쳐야 됩니다. 야, 참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당 창당을 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생정당이다 보니까 언론에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지만 이렇게 받아주는 확률이 낮아서 참으로 이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네티즌들이 가장 즐겨보고 또 가장 폭발적인 그런 이슈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이 위키트리 방송에 저희가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쁘고 저희 진짜 정통민주당에도 오늘과 같이 푸른 봄날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 정통민주당의 장애인 분야 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을 또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장애인 위원장이시면서 저희 당의 최고위원을 맡고 계시는 임규호 후보께서 장애인 정책의 현안과 또 그 개선할 방향이나 또 저희 정통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얘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위키트리 방송의 목적하고 취지 자체도 너무 지금 저희가 좀 다운된 것 같아서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한테 그렇죠. 좀 자유스러운 좀 발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하세요. 예. 저는 이제 89년도에 군대를 88년도에 제대하고 89년도에 이제 교통사고 장애를 입었습니다. 입어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20몇 년 동안 장애를 입어서 그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지금 이제 거의 정통민주당의 정책과 공약이 그러니까 서민과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경청하는 정당, 또 정통민주당이 이제 가고자 하는 길이죠. 그래서 서민과 이제 소외계층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제 정통민주당의 의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소외계층의 삶을 지원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법이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그러니까 소외계층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장애인 계층 관련 장애인 복지 법안을 대대적으로 이제 정비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또 비례를 받고 또 당선이 되고자 노력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네. 좋으신 말씀이네요. 저희 그 당이 그 정말 서민과 소외계층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 일하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저희가 이제 실현하고자 하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특별히 우리
그 원종필 박사님도 그렇고 우리 임규호 이 후보님도 이제 직접 장애를 겪고 있는 분으로서 이제 그 장애인의 현주소, 장애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사실 위주로 좀 조금은 이 스토리텔링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듣는 분들도 좀 딱딱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장애인 그러면 선입관이 좀 우울하다. 뭔가 좀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루저 같다. 응? 좀 사회적으로 보면 아웃사이더 같다. 뭐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 며칠간 우리 임규호 이제 후보를 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장애를 가진 것이 너무 행복한 남자처럼 제가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보였나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유쾌한지 당에 오셔서도 정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시고 앉아 있으면 정말 인물도 준수하고 멀쩡하죠. 인물은 제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아, 예. 그랬나요? 여기 우리 원 박사님은 거울 봐도 잘 마스크가 다 나오나요? 아니 저 거울은 제가 잘 안 보여서 안 보이는데요. 제가 이게 들고 다니는 게 있는데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반대로 거울에 비치는 요거 돋보기거든요. 예. 이게 돋보기인데 제가 이제 잘 안 거의 안 보입니다. 시력이 안 보여서 네. 이제 그 일반 글자를 볼 때는 요걸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글이 있으면 이게 글이 있으면 요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한 8배 정도가 확대가 되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최미란 선생님 보시면 모르면 안 보입니다. 이게 너무 커가지고 예. 이렇게 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요걸로 뭐 사람을 보지만 마음으로 남들이 또 저를 보면 다 얘기해주고 훤칠하다.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는 믿지 마십시오. 예. 제가 보는 관점은 좀 안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게 딱 앉아서 그러는데 키는 제가 훨씬 크고 인물도 준수합니다. 제가 더 잘생겼다고 제가 승거를 보신 적 있나요? 아니 제가 젊기 때문에 제가 젊기 때문에 저는 좀 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정책적 측면으로 넘어가서 한번 이제 현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개선 방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장애인들과 또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다가갈 어쨌거나 것인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그걸 기존의 틀에 박혀 있는 그거를 말씀드리면 좀 딱딱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사고를 입고 나서 저도 이제 상상치 못했던 제 2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 저희처럼 사고 나서 저는 사고 나기 전에도 모든 병은 고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가 뼈가 부러지면 접고론에 가서 뼈를 맞추었는데 제가 사고 나서 정형외과 신경외과에 가보니 뭐 조그만 부분도 수술을 다 해서 핀을 받고 있었었고 그리고 저 또한 사고 나서 저가 장애가 아니라는 걸 부인을 많이 했었죠. 저처럼 사고 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지체 안에 있는 이제 척수장애라 그래갖고 그 척추 안에 있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을 다치면 그 이후 그 마비 그 이하부터 운동신경 및 감각이 다 마비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 우리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강원래 씨, 강원래 씨도 저희처럼 이제 중도의 교통사고로 척수를 다친 분이시고 지금 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하시는 이상무 교수님 또 우리나라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분은 이제 부위가 높아서 목을 이제 경추 목 부분을 다치시면서 그 이하부터 전혀 이제 감각 및 그런 게 없이 지금도 이제 저희보다는 좀 더 크나큰 어려움을 살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여지껏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장애를 입다 보면 지금 이것이 어쨌거나 이 복지 정책이 잘 되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몸소 실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느끼는 거죠. 삶 속에서. 그러다 보니 또 옆에 계신 또 우리 시각장애인 분이신 또 우리 원정필 씨는 좀 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또 못 보는 그런 또 아픔이 있고 모든 장애를 입게 되면 다들 이제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잖아요. 그걸 극복하고자 저희가 이걸 토대로 여지껏 살아온 걸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또 여지껏 큰 정당들에서 하는 공약들보다는 지금 그 밑에 마치 그 사각지대 어쨌거나 소외계층이든 또 다른 장애인 중에서 또다시 사각지대 그거를 그 아픔을 저희가 겪고 실천하고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어 봤어요. 이제 그거 하나로 일단 목사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 서론 상당히 굉장히 기신 것 같은데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그 사실 그
장애인들이 굉장히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소 생계 수준을 유지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장애로 인해서 그 가구당 소요되는 비용들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잠깐 움직이기 위해서도 뭐 휠체어 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많은 옆에 도움이 필요하고 또 경제적으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그 장애인을 위해서 한 가구가 써야 되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수준을 좀 최저 승급이 그 수준에서 최저 임금을 높여야 된다. 그 장애인만의 특별 장애인 가구만 높여서 해서 높여서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좀 보존해 줘야 되는 그런 정책을 좀 실현해야 된다라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들이 굉장히 옛날에 그 전 정권에서 그 LPG를 이용하는 그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면세율을 지원해 줬는데 그것들이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근데 장애인들은 어쨌든 이동 수단이 가장 중요한 건 이동을 어떻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걸 해서 장애인들한테 교통수단들을 제공해서 예를 들면 바우처 카드나 해가지고 뭐 버스를 일단 전철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로 탑승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대중교통에서 버스 그 지하철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일반 그 교통수단들을 수당을 좀 접근할 할 수 있도록 해서 바우처 제도를 줘서 돈을 일종 보존을 해주면 그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예를 들면 뭐 그거 가지고 주유권도 좀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교통수당을 좀 신설하자. 또 하나는 이제 그 장애인들이 요즘에 그 활동지원제도를 하요. 좀 어려운데 옆에 계신 우리 그 임기호 위원장님도 그런데 사실 저게 사실 경증이에요. 자기 혼인이 뭐 실체어 물고 가지만 못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그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가사 도움도 해주고 이동 지원도 해주고 뭐 직장 다닐 때 하는 것을 이제 활동 지원자들하고 작년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그 중증에게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1급. 우리나라가 이제 장애 등급을 6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1급에만 하고 있는 것을 뭐 2급 뭐 대상자를 확대해야 된다. 물론 재정적 비용은 좀 있겠지만 왜냐하면 장애 유형별로 굉장히 그 장애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도 좀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들 또 좀 저만 얘기하는 게 뭐 아픕니다. 그게 아니죠. 아픈 게 아니라 좋은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고칠 법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칠 법도 많지만 또 한 가지 예로 제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인가 선진국 중에 하나는 이제 임산부 그 임산해서 10개월 동안에 이제 애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 장애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 장애란 기준이 진짜 정작 몸이 삐뚤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불편하거나 뭐 팔이 한쪽 없거나 뭐 화상 장애인이든 진짜 보기 흉한 그런 장애인뿐만 아니라 하나의 복지 패러다임 자체가 좀 광범위하게 좋은 쪽으로 일꾼해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해야 되고 변하도록 노력하고자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운동을 좀 해야 되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쪽도 하시고 또 계속 이제 우리가 장애인 또 그쪽만 하시니까 소외계층에 또 우리가 당 입장에서 소외계층이라 그러면은 일반 소외계층도 있고 장애인 소외계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장애인 소외계층까지 아우르게 되면은 그 사각지대 노인 이제 비장애인 쪽도 아우러진다라고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죠. 이거는 이제 뭐 그 우리가 얘기한 우리 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그 장애 이제 유형의 굉장히 장애 특성에 맞는 것들 제도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그 우리 당에서도 뭐 일반 사회복지 정책들이 지금 계속 그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어떤 복지 정책들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임기호 위원장님도 사실은 지체장애인이지만 장애 분류로 보면 지체장애인이지만 아까 이게 척수 손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지체가 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죠. 뭐 키 작은 정말 키 작은 사람도 지체인데 그거는 또 그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근육으로 인해 어떤 그 통증으로 인해서 오는 장애인도 있고 척수도 있고 뭐 절단도 있고 뭐 많아요. 뭐 장애 유형이 여러 가지고 많죠. 근데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장애 특성에 맞는 복지 정책들을 줘야 된다라는 것도 서비스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거고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저도 몇 년 전에 누님이라 그래도 되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원종필 박사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장애인 입장에서 보는 또 시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 장애인이 분류가 이제 등록된 장애인하고 비등록 장애인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사람들이 그 어떤 낙인 찍히는 걸 두려워해서 사실은 장애인이면서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추정되는 숫자는 지금 약 한 450만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전체 인구의 거의 한 9% 10% 시대에 우리가 장애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많은 그 여러 가지 유형의 그 잠재되어 있는 또 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머지않아 또 더 많은 장애인들이 양산되어질 것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그 여론조사를 좀 했던 적이 있었어요. 했었는데 그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가장 첫 번째 요구는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경증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장애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경증인 사람들은 이제 장애인 그 몸 상태로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요구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아까 우리 원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상적인 가구보다는 장애인을 갖고 있는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동거 가족들이 훨씬 생활비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죠. 많죠. 그렇죠. 이동 비용이랄지 또는 의료, 삽생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등등. 그래서 사실은 정책이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의 그 상태를 보다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재정 지원이 좀 절실하지 않을까. 저도 이게 논문을 쓰면서 그런 걸 실질적으로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 한 4,500명을 대상으로 제가 심층 여론 심층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소득보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종의 소득보장인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현재 외국에도 시행되고 있는 게 연금 장애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연금법에 의해서 장애연금을 주는데 이게 한 9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각종 수당을 해가지고 17만 원 정도를 주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현실되고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약 한 달에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10만 원, 약 14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물론 이제 소득 수준과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이 뭐 부부가 둘 다 장애인이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또 더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미국도 실질적으로 많게는 1,000불 이상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그에 더불어서 뭐 주마다 또 지원을 하는 게 있고 여기에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의료비 사회복지 시책에서는 거의 다 무료로 무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소득보장을 돈을 우리나라에 뭐 20만 원 줘가지고 이거 뭐 어디 갖다 쓰겠습니까? 이거 뭐 술 한 번 먹으면 제가 술 한 번 먹으면 뭐 두세 명 앉아가지고 술 먹으면 10몇만 원 나가는데 중증 장애인들도 술 먹거든요. 아 그렇죠. 술 먹고 밥 먹는데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득 수준을 좀 올려야 된다 연금을.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경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모든 장애인에게 직장을 다 주면 사실 소득보장 뭐 연금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게 하고 그러면 국민으로서의 역할 의무도 더 하고 얼마나 이 좋은 건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뭐 의무 고용률 2.7% 얘기하지만 거의 뭐 정부가 지켰다고 하고 하는데 그건 중소기업에 현안 많이 있고 일반 공공기업에서는요 공공기관이나 정부는 아직 채웠다고 하지만 그것도 거의 일용직 그다음에 뭐 고용직 이 정도고 행정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경증이고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에 대한 그것이 직업을 많이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 소외계층 그리고 정말 필요한 욕구들을 반영한 정책들을 지금 저희들은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약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추가로 이거 제가 우리 엄 박사님 얘기를 추가로 덧붙이자 보면은 그러니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그러니까 2008년도에 그렇죠? 그럼 이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라서 20만 8천 원인가요? 네, 그 정도 되죠. 장애 수당이죠. 그러니까 수당.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이제 시행되고 있었잖아요. 네. 유명무실한 이제 정책이잖아요.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장애 수당을 반드시 우리는 복원시키고자
이 정통민주당은 어쨌거나 네. 19대 당선 올라가서 이거는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예, 예. 굉장히 연금은 어쨌든 소득보장 쪽으로 가서 연금은 유효시키고 네. 장애 수당은 다시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러니까 않나. 지금 보면 그 아직 그 뭐 여당 뭐 야당 뭐 제1야당이나 여당이나 보면 아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걸 시혜의 형태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냥 복지적 장애인 인구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50만. 근데 유엔에서 추정하고 있는 건 약 15% 인구 그렇죠. 15% 보죠. 네, 15% 정도로 보고 있으면 네, 우리나라가 15%. 5천만이면 예를 들면 750만인 거예요. 750만인 거죠. 잠재적 예. 그 과제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거고 인구학적으로 봐도 15%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스스로들이 또 안 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 안 한 분들도 있고 네, 맞아요. 지금 현재 장애를 유형별로 15개를 나누고 있지만 그거를 모든 장애를 포괄했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더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장애인 인구가 좀 늘면 우리나라도 좀 언젠가는 인식 개선도 좀 하고 이래 되면 좀 더 나오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인의 권리와 이런 것들을 찾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부분이다. 그리고 제 여당이나 제1야당들이 뭐 그런 정책들을 피고 있다. 그건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두 분께서 말씀 나눈 이야기들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점이 이제 주로 드러난 거고 이제 그 결과로서 우리 정통민주당은 어떤 방향의 정책을 가지고 정말 그 장애자를 포함한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세요. 우리 이게 안 된다니까 장애자라고 합니다. 요새 장애자라고 안 하거든요. 장애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이게 어떤 큰일 경우는 났습니다. 장애우라고도 하더라고요. 아, 예. 큰일 났습니다. 이 정정하겠습니다. 장애자라고 그러고 장애우라고 그러면 요새 큰일 이거는 납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누님이 말씀하신 예. 그 우리가 토대로 지금 모순점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 당에서 할 공약을 이제 말씀드리기 네, 전에 네. 제가 알기로 누님도 사회복지 쪽에 많은 분야에 계셨고 네. 또 관심도 많으셨고 한편으로 저희야 우리 원종필 박사하고 저하고야 또 장애인 당사자 입장이다 보니까 또 아픈 데를 알잖아요. 근데 혹여 또 우리나라에 많은 단체들이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또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중에 또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어떻게 그쪽에서 운동 좀 하시고 뭐 하시는 걸 제가 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나중에 그 공약을 제대로 얘기하기 전에 또 이 부분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싶어서 갑작스럽게 생각나서 여쭤보고.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예, 예. 후자 쪽에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이 예, 예, 벌써 예. 좀 20분 넘게 지나갔네요.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장애인 정책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럴까요? 그거를 마무리를 좀 지으시고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직능단체 쪽에서도 특히 열악한 예.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예. 그 간호조무사의 문제를 좀 한번 아니 근데 제가 절에 가지고 어디 가서 좀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딴소리 하실 것 같아. 원래는 이게 지금 장애인 일단은 정책을 제가 어떻게 갈 거냐고 여쭤봤는데 이렇게 안 보인다고 말을 막 하면은 저렇게 보이는 나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좀 애로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뭐 어쨌든 뭐 누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조용히 하시고요. 왜냐하면 아니, 저 사람 생각 좀 안 된다니까.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부분만 마무리를 하시고 예. 그다음에 제가 또 그럼 네, 제가 말씀 좀 우리가 하겠습니다. 공약 부분 정리한 부분을 제가 좀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 입법 활동 및 정책 공약을 이제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국민 기초생활법의 장애인 복지 관련법은 서민과 이제 소외계층의 이익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세부적인 내용들 다시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국기법 저희는 이제 줄여서 국기법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국민기초생활법이죠. 그럼 이제 현재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이제 완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이제 피부양자의 소득과 연령을 면밀히 고려해서 이제 저소득층이 국기법의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이제 혜택으로부터 소외받거나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당은 하겠습니다. 예. 이에 매년 책정되는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160만 명,
이건 이제 뭐 조사에 의거지만 조사가 한 400만 넘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60만 명 중 대략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장애인 계층인데, 예, 근데 장애인 계층인데 정책적 배려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8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장애인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정통민주당의 가치와 정신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애인은 의료비, 주거비, 교통비 등의 지출이 비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어쨌거나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아파요. 예? 그 때문에 의료, 주거, 교통급여의 상향 조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앞서에 말씀드린 내용이 좀 있는데요.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만 8천 원입니다.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추락한 장애수당을 반드시 복원시키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래야 장애로 인한 경제적으로 차별받지 않은 세상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정통민주당은 장애인 복지 관련법도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재정비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안 주십니다. 아, 예. 이게 진지해서 박수 안 예. 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주요 법안으로는 이제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연금법, 장애인 활동지원법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편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이러한 이제 가치야말로 정통민주당이 주장하는, 다시 말하면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보편적 국민 복지를 실현 가능토록 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정통민주당이 당력을 모아서 관심을 갖는 관련 법안의 구체적인 분야는 자립생활, 아까 우리 원 박사님 말씀하셨죠? 자립생활, 건강, 노동, 이동, 주거, 문화를 망라한 평등한 삶의 향유를 희망합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주요 핵심 정책 공약으로는 첫째, 장애 유형의 분리학대를 실천하겠습니다. 현재 15개의 장애 유형을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18개 내지 20개로 재편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180시간으로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현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최소 240시간이라면 일일제 평균 8시간이 되겠죠. 네. 240시간에서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최대 720시간, 하루 24시간이 이분들이 도와줘야만이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렇죠. 혼자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 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의 대명사로 자리한 장애인 콜택시. 그 노란 택시 말하는 거죠? 예, 예. 서울시에 보면 노란 택시. 장애인들은 짱콜이라고 그러죠? 네, 노란 택시. 예. 현재 이제 도입 기준인 장애인 인구 200명당 한 대에서 200명당 한 대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명당 한 대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아시겠지만 그 중증 장애인들은 이동하기가 어려운데 이 차를 한번 예를 들어 서울을 얘기하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뭐 한 4시간도 기다리고 막 5시간도 기다려요. 이게 사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현재도 200명당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더 채워야 된다는, 확실히 그 보장을 해야 된다는 정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꼭 100명당 한 명도 부족하지만 네. 지금 현 시점에서 꼭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재원의 다양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과감한 투자는 장애인이 살만하는 세상과, 국비죠. 국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만나는 일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민주당은 장애인이 이동의 문제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립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라는 장애인의 염원에 반드시 부응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진입을 보장하여 자립생활센터가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제4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 자립생활 분야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자립생활 발전 로드맵을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정책들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정통민주당은 장애인 당사자와의 소통과 공감을 형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죠. 학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학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장애가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려운 사회를 만들지 절대 않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소외계층의 곁에 있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박수. 멋있네요. 연설문 하시는 것 같아. 연설문. 저는 원래 항상 이 말을 항상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이게 꼭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게 좀 더 제가 자제한 건데. 그러시구나. 예. 근데 여기서 좀 예. 이게 거꾸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최중증 720시간 우리 네티즌들이 보시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활동 보조가 예, 왜 예, 720시간이 필요한지 예. 그게 좀 해드려야 되는데 설명 없이 그러네요. 자꾸 아니 잠깐만. 그렇게 하면 안 네, 된다. 제가 네, 이제 네. 발언 기회를 네. 드릴 테니까 네. 원 박사님이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720시간이 필요하냐면요. 진짜 손 하나 깜딱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엄지만 지금 제 손이 보이시겠지만 이 엄지만 하는 사람도 있고 입으로 전동 휠체어를 보시면 입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조이스틱을 가지고 예, 우리 예. 게임기 조이스틱 하듯이.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혼자 누울 수가 없고 누웠더라도 그렇게만 누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욕창이나 이제 그런 계속 데, 바꿔줘야 예, 돼. 예. 안 바꿔주면 뭐냐면 몸에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엔 등창이라고 등창 같은 거 있죠. 예. 그게 생기기 때문에 30분 간격, 1시간 간격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잘 수 있도록 편하게 잘 수 있도록 그 후유증이 안 생기도록 해줘야 되고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씻길 때도 그렇고 옷 갈아입을 때도 그렇고 다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보조들을 없으면 다 그냥 병 걸려서 병원 의료비가 더 많이 들고 뭐 진짜 심지어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 좀 더 잘라내고 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조를 해주면 좀 더 그 정말 편리한 생활 그리고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여가 생활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브 호킹 박사 같은 예를 들으셨지만 그런 거에 위해서라도 이게 720시간들은 조여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목욕도 해야 되고. 네, 근데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책이라고 하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네네.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제 저희가 비록 이제 신생 정당이긴 하지만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존의 그 장애인 그 콜택시 같은 경우도 예컨대 뭐 200명당 네, 한 명. 한 개. 예, 한 대 정도의 이제 차량 서비스가 있어 왔는데 저희 당에서는 이제 100명당 한 대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그냥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그게 예산 비중이 2배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면 올해 예산이 정부 그 중앙 예산이 325조예요. 네네. 5조고 사회복지 예산이 86조로 한 약 28% 정도를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그 예산으로 책정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6조 안에 그 장애인만을 위한 그 예산은 사실은 미미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새로 또 그 특히 MB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그런 이슈를 정책 네. 이슈를 꺼내 들어 가지고 그 보금자리 주택의 이 상당액의 그 사회복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또 그게 허구성이 뭐냐면 전세만 해서 들어가는 것도 몇 억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나 서민들이 그 보금자리 주택을 들어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요번에 저는 뭐 잠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네. 그 작년에 갑자기 그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네. 복지 예산 3조 예산을 투입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연말이죠? 그래서 연말에. 근데 예. 그 3조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었어요. 반감 등록금 뭐 해가지고 제 엄마 서로 싸워봤잖아요. 서로 싸워가지고 뭐 누구는 반값 등록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누구는 무상급식 해야 된다. 뭐 이러고 어디는 뭐 이런 했는데 작년에 장애인 예산이요 실질적으로 몇 억인가? 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그 보건복지부만 보면 장애인 예산이 9천 몇백억 정도가 된답니다. 9,100억 정도가 되는데 너무 많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활동지원제도 뭐 이런 거에 뭐 연금 이런 것이 반을 넘게 차지합니다. 50%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개개인에 갈 수 있는 정책들은 제도는 미비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재원에서도 뭐 재원 확보가 가장 관건이겠지만 뭐 4대강 사업에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됐습니까? 쓰잘데기 없이. 네. 뭐 쓰잘데기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쓸데없어 맞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사실 예산 충분히 증원할 수 있고요. 뭐 그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복지 정책, 복지에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예산 편성한다면 충분히 재원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말씀에 연계해서 이제 복지 예산이 그 이제 예년도 한 3, 4년도를 이렇게 보면 한 2, 3%씩 계속 이게 증가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정부나 현재 정부도 이 우리 국민들의 복지 욕구가 나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의 부응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하고 하는 이게 정책인데 특히 MB 정부의 실정은 저는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금방 원 박사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작은 단체의 리더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직이 움직여요. 근데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이 그 정책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나라의 그 미래의 향방이 달라지는데 뭐 국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MB 정부는 그 삽질 정부라고 하죠. 네? 삽질 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분 스스로가 이제 건설회사를 일궈낸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기업과 정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최선의 목표예요. 그러나 정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치는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최고의 그 공약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MB 정부는 그 삽질만을 목표로 하고 전시행적인 결과물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숫자 노름에 그쳐버렸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임규호 그 장애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책들은 참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기법에서 그 특히 지금 뭐 다른 당에서도 말씀하시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양 의무제라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쉽게 이제 네티즌 이게 들으시는 분들도 부양 의무제가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 잠깐 언급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부양할 수 있는 의무자가 있어요. 자녀가 있다든지 또 재산이 있다든지 그러나 그들이 부모를 전혀 또는 피부양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법적으로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양하는 것 자체를 정부에서 도외시하고 있음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들이 조속히 개선되고 또 특별히 우리 기호 15번 정통민주당에서 우리 장애인 대책위원장님과 또 장애인 정책을 만들고 계시는 우리 원 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박사 수료했고요. 아직 박사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수료만 해도 박자만 들어가도 박사님. 그래서 그 박사 수료를 하고 계신 우리 원 선생님께서 또 장애인 정책에 또 본인이 스스로 시각 장애인으로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실효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우리 정당에서 지금 만들어낸 정책물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여러분들의 그 지지를 통해서 국회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장애인 복지 정책은 참으로 실효성이 있는 실현될 수 있는 정책으로 꽃이 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두 분께 감사 박수를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제가 여쭤본 것 중에 네네네. 저게 내가 가끔 보니까 저 앞에 시간이 보여서 네, 시간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외적일 수 있어요. 외적일 수 있는데 뭐 저번에 거기 또 거대 야당인 뭐 민주통합당 쪽에서 한명숙 대표 광주 내려가서 또 무슨 사건이 있었었고 어저께인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또 이제 유세를 또 다니시다가 또 올라오셔서 정부 다급하신 건지 저희가 이제 정통 이제 민주화를 또 일으키다 보니 또 그 당을 떠나서 우리의 색깔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민주 세력 저희가 또 이제 한명숙 대표하고 하는 그 민주라는 그 개념 자체가 확실히 다른 것 같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가 그렇게 다급했는지 저 이제 돌아가신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의 여사님이시 이 여사님을 찾아뵀어요.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좀 웃었거든요. 다급한 모양이다. 너무 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이제 선거철이고 저희 이제 정통 민주당도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국민 속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명숙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통당이 사실은 입만 열면은 MB 정권 심판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MB 정권을 어떻게 심판하겠어요. 그가 스스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런 비리의 중심에 그분이 서 있고 그렇죠. 과거의 전력을 보나 올해만 해도 작년에만 해도 계속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물론 MB의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서민 경제를 파탄시키고 예.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고 그런 오만한 정권이죠. 그런데 그런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라는 게 사실은 이 시대 정신이에요. 네. 그런데 한명숙 그분은 뭐 총리 때 했던 말 번복하고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말 바꾸기의 명수죠. 응? 그리고 당을 뭐 분열시키고 분파시키고 국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뭐 이런 분이 사실은 그 민주통합당의 리더가 돼가지고 뭐 MB 정권을 이렇게 심판한다? 사실은 안 웃죠. 맞습니다. 예, 격이 안 웃죠. 맞는 것 예, 같고요. 국민이 웃고 예, 진짜 더 예, 비탄하게 심각하게 예, 말씀드리면 소도 웃고 정말 개도 웃을 일인데 예.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정말 그 종북이나 그 북한을 지지하지 않는 순수한 민주 세력으로서 예, 민주 세력으로서 이 나라를 우리나라가 사실 개국 이래 60년이 됐잖아요. 해방하고 최고의 지금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평화와 공정과 이것을 위협하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사실은 문제 집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악의 축이라고 규정까지 했는데 그런 정당, 그런 집단을 추정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통합민주당과 연대를 했어요. 근데 연대 명분이 없는 게 뭐냐면 기존의 민주당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간 순수 민족 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종북 좌파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4.11 총선에서 그 한명숙 대표가 이끄는 그 민주통합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가 정체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그런 집단으로서 4.11 총선에 엄청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4.11 총선이 끝나고 나면 정말 순수한 민주 세력이 결집되어 있는 정통 민주당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구심점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1야당이면서 지금 뭐 엊그저께 여론조사 보니까 뭐 민주통합당이나 새누리당이나 130, 40석을 이렇게 저울질하고 팽팽한 접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신 이호 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예. 자기 스스로가 만 국민 앞에 자기의 부족함과 이 선거에서 열세라는 것을 증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그 역으로 저희 정통민주당이 정말로 종북 좌파가 아닌 정당으로서 정말 서민과 소외 계층과 약자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간다면 분명히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시장 경제의 실현을 바라는 많은 그리고 또한 진보를 지지하는 예, 많은 건전한 그런 유권자들이 저희한테 표를 주시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런 희망을 이렇게 걸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제가 외적이지만 제가 하도 어저께 보고 예. 제가 솔직하게 좀 웃기고 예. 한심스러워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이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예. 이제 최근 높아지는 국민들의 복지욕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MB는 이제 그것마저 무시하고 삽질만을 목표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삽질 정책이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쌓이는데 확실히 전 시의원님이시라 말씀도 잘하시고 제가 누님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복지 쪽에도 계속 이제 그 관심을 가지시고 뭐 논문도 그런 쪽으로 쓰시고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네.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각각 그 맞아요. 간호조무사 말씀하시는 거 어려움들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제가 그거는 아까 예. 잊어버릴까. 지금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요. 네.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지금 보건의료 행정 분야에서 특별히 고생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 그들에 대한 권익보장 정책을
정통민주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런 지금 질문이 올라왔네요. 지금 하나 올라왔거든요. 지금 올라왔네요. 예, 올라왔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약간 거론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너무 이제 앞서갔네요. 예. 질문해 주시네. 우리 장애인 또 위원장님이 앞서서 우리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예. 저는 이게 정치적 맥락에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4년마다 이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또 중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데 각 정당들이 어떤 부분에 매몰이 돼 있냐면은요. 정말 국민의 삶과 국민의 인권과 이것을 고민하지 않고 어느 집단이 많은 표를 우리에게 갖다 줄 것인가. 그렇죠. 어떤 가짜 이슈를 재생산해 가지고 표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에 몰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 선거가 그 유권자들의 높은 정치의식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종식되는 선거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에도 보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민주통합당도 보면은 무슨 직능단체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비례대표로 이렇게 앉혔어요. 그거는 그 배경에 있는 이런 게 다분히 깔려 있다는 거죠. 그 직능단체의 회원이 몇 명이냐. 단체 회장을 우리가 비례대표로 영입했을 때 보나마나 그 표는 우리한테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가 계속 움직여 왔거든요. 그런데 그 직능단체장을 정치권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이 장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그 제1당하고 2당 간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사회적인 욕구 또 중요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 직능 단체 간의 그런 이익 집단 간에 서로 이런 그 투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약사법 파동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주 비근한 예죠. 그런 것처럼 직능단체 대표를 정당의 정치권으로 유입시키는 데 있어서 득과 실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정치는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최선의 행정 결과물로 내놓는 거죠. 내놓는 건데 너무나 그 표에만 의식을 하다 보니까 정체성도 없는 예컨대 뭐 보수당을 자임했던 새누리당에서 뭐 정강 정책에서 뭐 보수를 빼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그 존재 가치를 부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은 굉장히 너무너무 쇼인 거예요. 국민이 고민하는지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어쩐지 요즘 세상이 좌클릭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도 보수를 빼야지 왜 표를 좀 받을 것 같고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죄송합니다. 끊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사회자하게 자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은 안 주시고 지금 이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질문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신데 그걸 간단히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안에서의 장애인 정책을 논의했기 때문에 이제 의료 보건 의료 분야에서 이제 일하고 있으면서도 법적인 이런 지위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게 간호조무사 일인데요. 현재 간호조무사가 일정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자격을 획득한 간호조무사는 약 51만이에요. 자격증을 득한 사람이 51만이고 지금 이제 현장에서 병의원에 투입돼서 의료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인원은 지금 파악된 숫자가 약 16만 정도 됩니다. 그럼 몇 프로 안 되나요? 예, 한 30%가 좀 넘죠. 한 16만 정도가 일하고 있는데 문제는 법에서 그 정하고 있는 것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법에 이제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료와 뭐 보건 의료를 서비스한다, 보조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간호조무사들이 지금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이제 그 직능단체별로 뭐 여러 가지 치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의사회 다양한 그룹들이 이제 자기들의 권리 장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고 그들의 그 파악, 그 단체 인원수라든지 활동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그걸 파악을 해서 그게 다 지표화돼 있습니다. 지표화돼 있는데 오직 간호조무사만이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간호조무사들의 초임이 100만 원 예, 쪽에서 이쪽 저도, 저쪽에 예.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해요. 예, 간호사분들하고는 어마어마한 네, 임금 차이를 간호사들은 가지고 제가 있는 그 파악한 거로는 초임이 200만 원에서 230만 원을 그러니까 거의 뭐 금액이 급여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또 현재 노동법에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40시간 정도의 노동을 그렇죠. 권장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간호조무사들은 지금 50시간 가까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법적 지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간호조무사들이 국회에 청원하고 그들이 이제 호소하고 있는 주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가 한 3가지가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뭐 의료 보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임상 병리사, 안마사 등등 여러 가지 기여하고 있는 많은 종류의 직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전문 대학 이상의 과정에 국과가 신설돼 있어서 소정의 교육을 받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간호조무사만 유독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조무사 양성소를 거쳐서 병원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간호조무사가 지금 현재 의료 인력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실정이에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의료 서비스가 계속 빈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간호조무사에서는 한 거의 3, 4년 동안을 그 전문대학의 간호조무사과를 신설해서 우리가 소정의 전문성 있는 교육을 받겠다. 받아서 의료 현장에서 우리의 그 법적 신분이 좀 격상되기를 희망하고 있죠. 네. 있는데 이것을 또 반대하는 또 반대 세력들이 있어요.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뭐 제가 쉽게 해서 네, 아마 예.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등등 또 뭐. 다릅니다. 네. 그게 있어가지고 또 이게 지금 저 직능단체 회장들을 정치권에 끌어들이는 이제 폐단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그 상대되는 그런 직능단체 대표가 뭐 국회의원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국민적 욕구는 뭡니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될 우리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왜? 우리가 세금을 내니까. 네, 예, 어? 그런데 특정한 집단에서 특정한 집단을 법적으로 지위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고 강제하고 막 이런 수단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정당이 사실은 사회적인 약자와 뭐 서민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겠다는 모토를 세운 만큼은 네. 이런 간호조무사들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그 간호조무사들의 법적 그런 문제를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네. 고민해 나서 그들이 의료 현장에서 정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예, 예.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네.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이 네. 우리 그 정통민주당 기호 15번 정통민주당의 예, 예, 예. 노력이 네. 참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사회를 보기로 했는데 앞에 질문들이 좀 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보여서 잘 모르고요. 아, 예, 예. 아우, 그거 죄송합니다. 보인다 네. 그러면 시각장애인 이제 아니니까 저희는 원래 이렇게 들어서 이제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있는데 네네. 하고 네, 네. 앞으로 질문에 대해서는 1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아, 1분. 예.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네, 많이 가버렸어요. 가버렸습니다. 예, 예. 그 저희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네네. 뭐 질문 하나 그래서 하시면 저희가 이거 이 질문 오신 걸 보니까요. 아, 우리가 이제 너무 장애인 정책이나 이런 걸 좀 정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네티즌들이 좀 약간 식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질문이 많이 오지 않고 지금 몇 개 질문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정통민주당의 정책 최고입니다. 장애자들 희망의 등불입니다. 장애인.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분이 네. 이분이 이제 그 질문을 올리신 격려의 글을 올려주셨네. 네네. 최민환 임규호 승리해 주세요. 왜 원조필을 뺐을까요? 정말이에요. 여기 또 있어요. 네. 원정필 박사 거론된 게 있고요. 원정필 그리고 박사 예산은 예, 예. 검토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뭐 아까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분은 행정을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4대강 예산이든 거기서 네, 충분히 네, 네. 어쨌거나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산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 정책을 집행하고 하는 사람의 그런 정책 방향이 어느 곳에 있느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1년 예산이 325조 뭐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가겠죠. 그런 예산 가운데에서 이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실행하는 단체에서 어떤 의지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민주당에서 이제 국회 많이 진입해서 정말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너무 딱딱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많이 없어가지고. 예. 이게 아직까지는 네. 이게 지금 모든 이제 사회복지 쪽에 계속 우리가
우리 누님 후보님을 모셨는데 우리는 장애 쪽에서는 저희가 좀 열심히 했잖아요. 예. 누님이 비장애인 쪽에 사회복지가 지금 좀 더 근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간호조무사에 관한 것을 제가 들어보니 그 안에서도 참 또 다른 또 아픔이 있구나. 네. 같은 법 테두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거기에서 약간 그걸 스펙이 낮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따져서 이게 좀 천대받는다라 그래. 천대란 단어 써. 그거는 아닌 거가 천대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꼭 국회에 올라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꼭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짚어야 될 문제고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상태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문제하고 직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과 사실 질과 굉장히 관련되는 거니까. 네네. 사실 그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집단에 의한 그 사각지대가 있는 거고. 뭐 그런 면에서 사실 그 더불어가는 사회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국민이 자꾸 이제 그 빈부격차도 많이 나지만 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도 더불어가는 거고 그 그러니까 어떤 그 고용과의 상태에서도 가는 것도 서로 같이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특정 계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낮으면 좀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어느 수준에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당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가서 열심히 그 소수 약자를 위해서 대변하는 네네.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네네. 예. 그거 말씀한 저도 이제 사고 나서 병원에 1년 동안 있었잖아요. 1년 동안 있었는데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조무사분들 다들 그 맡은 바 임무를 다 충실히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것만 봐서 동등한 조건이고 대우를 해주겠구나라고 했는데. 단지 피상적으로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전 국민이 그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고 누구나 헌법은 그랬잖아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행복 추구권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자긍심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국민적 입장으로는 그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거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거는 좀 약간 쇼킹한 얘기인데 그 작년도 올 봄에 이 간호조무사에 관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이 됐었어요. 상정이 됐었는데 그 당시 한나라당 이모 의원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긴 좀 그렇고 이모 의원이 그 간호사 협회 아마 회장을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간호조무사 이 그룹을 형편없이 폄하하면서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 새누리당이 이런 사회적 약자나 이런 보건의료 행정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근데 재밌는 게 그런 막말을 한 그분이 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또 일을 하셨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즉 그 지도자 새누리당을 대표하고 있는 박근혜 그 후보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 어떤 특정 단체를 비하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그런 의원을 또 말썽이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엄청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분이 또 19대 총선에 또 공심위원으로 들어가서 활약을 아주 열렬하게 하셨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통민주당에서 지금 정통민주당의 슬로건처럼 서민과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정통민주당에 꼭 짚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누님 후보께서 정통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정통민주당이 이렇다. 오늘 다시 한번 되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통민주당은 저희가 이렇게 참 시간을 내주신 여러 스태프들과 너무너무 제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정통민주당은 그 민주통합당과는 그 본질이 DNA가 다른 정당입니다. 민주통합당은 그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나와 있는 사실의 기초에서 1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지금 그 소위 말하자면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일컬음을 당하고 있는 통합 그 진보당과 연대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민주당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간 민주 세력들을 축출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 진정한 그 건강하고 진정한 진보 세력을 지원했던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결과 그러면 이 땅에 종북 친북 세력을 제외한 진정한 민주 세력의 그 탄생의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가 민주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명 정말로 정통민주당,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인간의 인권을 확보하고 또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열매를 맺었던 그런 당을 이제 만들어내고 정말로 말뿐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정말 서민과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 가는 그들의 상처를 보다듬어 주고 가고 정말 이 시대에 북한을 차장하지 않는 건강한 국가 정체성을 달성시킬 수 있는 정당으로서 기호 15번 정통 민주당이 여러분 앞에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뭐 성경 말씀처럼 너희가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결국엔 창대지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신생 정당으로서 불과 우리의 나이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번 4.11 총선을 통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진보 세력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다시 새로운 정치를 개혁하는 주도된 세력으로서 다시 탄생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그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는 위키트리 방송에서 저희에게 이런 저희 당의 그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것을 생각할 때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있는 한은 4.11 총선에서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너무 이 따뜻한 봄날에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말 따뜻한 정치를 해 보이겠습니다.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말 바꾸지 않고 북한을 찬양하지 않는 건강하고 깨끗한 진보의 세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저희 기호 15번 정통 민주당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성실히 그리고 겸손하게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죠. 감사합니다.